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여당의 불참 속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22대 국회가 이번 주에 원구성을 마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사일정과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 대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토교통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원구성 줄다리기를 끝내고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복귀한 가운데 오늘 법사위와 국토위 등 4개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법사위에선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토위는 여당 불참 속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한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늘리고 추천 권한도 정치권 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 정상화 4법이 표결에 붙여지자 여당은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여당은 심도 깊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안은 다수결로 의결됐습니다. 지금 22대 들어와서 이 관련 법안은 전혀 토론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됐습니다. 이소위에서 지금 참석하지 못한 정부 의원들 상대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이 법안의 심도 있는 완성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위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당은 여야 협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향한 최근 발언과 상임위 불출석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거 4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방위에서는 라인 야후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고 교육위에서는 정부 발표가 예고된 유보통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정부 측의 현안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여야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참사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재연구 예산 지원과 유사한 산업 현장 전면 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여야가 어제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방제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정 위원장은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희생됐고 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치 않아 대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피난 교육을 비롯한 사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1차 전지 관련 업체들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사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의 유사 산업 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사고 발생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기 감지 방식의 기존 화재 감지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고열 측정이 가능한 CCTV와 전기차 화재 진압용 방화포 설치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이번 주 중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국회법을 내세우며 신속한 입법 의결을 예고하는 야당과 일방적인 의사일정 운영이라면서 반발하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여당 몫으로 주어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론을 택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모레 의원총회에서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이후 여야 합의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더라도 상임위 곳곳에서는 여야 대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 과제를 챙겨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더 이상 민주당의 입법, 의회 독주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비록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많다며 오늘도 입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와 불출석할 경우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 여당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선서 및 증언 거부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들은 국회의 권위 또한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한 만큼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입법청문회 등의 의사 일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청문회 형식으로 벌 세우고 망신 주는 상임위는 정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인민재판을 벌이는 장터가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가 정상 가동 수순에 들어갔지만 내일 예정된 복지위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와 모레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여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국회 운영위가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여사 명품백 사건과 영일만 유전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갈등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출사표를 던졌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이 자리에서 해병대원 특검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혀서 관련한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조건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이게 전례가 있습니까? 네,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전제 조건으로 이 특검을 야당이 아니라 대법원장 등 이 제3자에게 추천권을 줘야 된다라고 내걸었습니다. 이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그동안 특검을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인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를 손보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을 살펴보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과거의 특검들의 후보를 추천하는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999년
1999년 헌정사상 최초의 특검이었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올로비 사건에 대한 특검 때는 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출범했던 9명의 특검 중에 5명은 변협이, 이 4명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이뤄졌었는데 특히 대북 송급 사건은 변협, 또 BBK 사건은 대법원장 등 정치적인 이슈에 해당되는 특검들에 대해서는 제3자의 추천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내공똑 특검 때부터는 이 정당들이 추천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최서원 씨가 특검 추천권을 헌재에 문제 제기도 했지만 당시 헌재는 이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이니까 전례가 있고 또 관례일 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3자 추천을 하면서 대법원장과 같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한변협 회장도 얼마든지 후보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다는 아니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능성 좀 어떻게 현재로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일단은 원내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이 한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튀어보려고 던진 게 아니길 바란다면서 그런 조건을 걸지 말고 특검법 논의에 동참해달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죠. 정성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정성우 의원은 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당내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일 여당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장과 같은 제3자의 추천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여야 양쪽에서 비교적 중립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나 또 과거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면 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서 이 제3자 추천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나온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이 카드가 어쨌든 이 국민의힘 당대표 다른 후보들한테는 이제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정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이제 당내에서는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내부 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정치권 전체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겠죠. 일단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주장에 대해서 나머지 당권 주자들은 이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당전 관계를 가늠하게 될 이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윤이냐 친윤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일단 친윤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전 장관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선수사 후 특검이라는 정부 여당과 같은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알려진 나경원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이 특검 제안 첫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데 이를 수용해서 특검 정국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 역시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먼저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내부 전선을 교란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윤상현 의원을 지원하고 또 캠프로 합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불거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이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세한 수도권 지역구 지원과 당원들의 의견이 또 영남 PK 지역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과 달라서 나뉠 수 있고 이런 흐름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으로 이제 기조를 바꿨고 이제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에도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계속 활용한다, 이런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원내 투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입법 청문회 덕분이었다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지난 21일이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 증인들에게 강한 공세를 펼쳤고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원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분위기가 개진이 되면서 이 원내 복귀까지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 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부담을 덜었음에도 이 입법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도 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이 민주당 주도하에 또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또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또 이에 대한 도입을 위한 입법 청문회도 진행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요,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이다라면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를 비롯한 각종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분 관련된 의혹 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이 늘어날 수 있겠죠. 민주당은 이 입법 청문회를 잘 활용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원내로 복귀를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 원내 투쟁을 전제로 한 복귀이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입법 청문회 카드를 통해서 주요 이슈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은 한동안 국회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원내로 이제 들어오면서 국회 정상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이제 뜨겁게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베어벨바스 독일 하원 의장의 서한을 보내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강북 삼성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인요한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의료개혁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철 강북삼성병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의료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청문회를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명품백을 뇌물로 준 최재형 목사는 수시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영부인 일정을 소화하는 게 윤석열식 공정이고 상식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밖에 없다며 김 여사를 국민의 포토라인에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미래 정치 지도자 의회 연수과정을 개최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청년이 바라보는 22대 총선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과 최재성 전 의원의 특강, 헌법 강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정연수원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특검 제안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당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그런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면 돌파로서 국민들께 선택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저 이상한 법안을 이 통과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오히려 총선 때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제시를 하고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 합리적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결국 끊임없는 특검 전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정치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당론과 다른 입장을 넘어 당정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특검법 입장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나머지 세 후보 모두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재섭 의원은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의 뜻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역시 한 전 위원장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도리 중에 하나다. 당당하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걸 클리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은 계속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오는 7월 초 본회의 처리를 전망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표결에서 통과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큰 의미를 두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안대로 좀 수정안을 좀 받아들여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저는 이번 회기 때 합의해갖고 그래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한 겁니다. 상당히 진일보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인 6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한 전 위원장 제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심을 겨냥한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제안이 과연 전당대회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연임, 도전, 공식화입니다. 어제 대표직을 사임한 이재명 의원의 연임이 사실상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친명계도 곧바로 이재명 2기 지도부를 함께할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당대명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대표인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당연히 이재명이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171석이라는 그 의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내고 있는 신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봤을 때 없잖아요. 네, 재선의 강선우,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상황.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재명 의원에게 맞서는 당내 대항마가 사실상 없다 보니 경선 대신 대표 추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이미 출마 의사를 접었고 그나마 5선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승리를 압도적으로 이끌므로써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고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지상의 목표입니다. 국민적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연임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하자.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범민주당 계파에선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연임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국민에 이어 새천년 민주당 총재를 잇따라 맡은 적이 있지만 당시엔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겸하던 시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이 연임 도전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임하자 1인 지배체제 절대 존엄이라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곽규택 수석 대변인 명예 논평에서 무리수를 써가며 연임에 목을 맸던 것은 점점 짙어지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권 속셈과 동시에 초조함의 발로일 것이라면서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이나 기소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검찰 정권에 의한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여러 가지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전 대표를 대신할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지배적인 가운데 당대표 연임을 앞둔 이재명 의원. 그의 앞에 쌓여있는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일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도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당대명 기류 속에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 상황과 몇 가지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먼저 국회 입성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에 참석하면서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등 여당의 반발이 앞으로도 이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님이 이제 소속돼 계신 문체위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의 불참에 대한 강력 규탄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는 이런 상황,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까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 파행을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서로 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일 것이고요. 이제 어쨌든 극적으로 정상화된 만큼 뭐 이런 파행은 이제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바로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 중심으로 정상화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고요. 예. 네. 네. 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개인적 입지보다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하겠다면서 당대표 연임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2000년에 출범한 새천년 민주당 이후에 민주당계 정당에선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정당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또 이인영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한 당내 의견이 지금 솔직히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의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좀 많이 나누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공통된 키워드는 뭐냐면 대체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불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상황론에서 기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론이 어떤 거냐? 지금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국정의 운영 방향 기조를 좀 바꿔라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무기로 야당과 싸워라 뭐라고 이렇게 총선 민심을 읽지 못하고 국정 운영 방향 기조를 전혀 바꿀 기색이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속에서 제1야당이고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렇게 아직도 오만한 민심을 못 읽는 이 국정 방향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현실 상황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야당 대표로서 역할도 수행해야 되고 하는 속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이 연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좀 고사했던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론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당대표 다시 출마하는 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방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돼 무엇을 방탄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소위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기소가 되었잖아요. 기소가 되지 않았으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방탄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방탄용 대표 출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세에 불과한 것이죠. 아마 이런 어떤 상황론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책임 때문에
정말 본인이 힘들더라도 좀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상황론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힘들어하는 그런 기류를 이제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 이제 마감한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건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제 뜨거워졌는데요. 일단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재섭 의원이 찬성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좀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정성호 의원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도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이 수용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특검 추천권이 왜 독소조항이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3자 추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특검은 이것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정당, 상대 당에서 추천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이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수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과거에 그런 전례들도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한 당에서도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성향의 곳에서도 특검 추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시도 자체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론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이고 또 재발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의원은 그렇게 가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진일보 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이 해병대원의 이 가족이 결과적으로 이 진정성을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가족의 의견을 정말 들어서 최병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에 각 당이 싸울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족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에 전념하고 건설적인 솔루션 논의되게 해외 인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해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이공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또 의대 쏠림 등 다양한 원인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탈북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프로필 가장 눈에 띄는 게 탈북공학도다 이런 이제 네이밍이 늘 이제 뭐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 나라로 이제 오시기 전에 과거에 이제 북한 국방종합대에서 화학재료공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북한 국방종합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랑 좀 유사할까요? 전 세계에 그런 대학교가 없어서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뭐 비교가 안 돼요? 이제 무기만 예를 들어서 ICBM만 개발하겠다고 대학교를 만든 나라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기만 집중적으로 관련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대학교군요. 굳이 이제 뭐 학교 스타일을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네. 그러면 카이스트하고 육사를 합쳐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카이스트. 네.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지만 군사적 기술에 특화돼 있고 학생들도 다 군인이고. 군인이군요. 그럼 제복 입고 학교 그 당시에 군인 신분이셨나요? 네,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면 군복무 인정되거든요. 5년. 네. 그러셨군요. 네. 대륙간 북한 군인들도 머리를 좀 짧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1cm 미만인가 0.5mm 미만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는 네. 약간 그 장교로 인식이 돼서 네. 윗머리는 3cm, 좀 기네요? 옆에는 짧고 이렇게. 그랬군요. 네. 그렇군요. 북한 국방종합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이제 핵 미사일 관련 연구에 참여하면서 엘리트 코스로 이제 성장을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천재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고등학교 때 한 전교 3등 정도 하고. 전교 3등이 천재가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교를 갔더니 또 대학교에서도 1학년에 경시대회를 보더라고요. 첫 시험을 봤는데 제가 500명 중에 딱 반토막 절반 250등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이제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밟으셨다가 탈북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결심을 하셨을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에 의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의심이요? 네, 의심을 갖게 됐는데 왜 의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거죠. 그때 대학교 3학년에 그 김정일이 썼다고 하는 논문 2편을 읽었는데 이게 그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제도가 좀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사회주의가 옳다라고 옹호하는 어떤 반박글, 그러니까 옹호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보다는 외부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제게는 더 합리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김정일 논문 2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군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북한 체제가 정말 그 본질을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 그 뒤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제가 좀 뭐랄까 나름 미래가 좀 밝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그게 전부 다 암담한 미래로 바뀌고 꿈과 희망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 온 게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찾아서 왔다. 그래서 뭐 이제 사회생활 같이 시작하는 청년에게 있어서 그렇게 꿈과 희망이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한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에 오셔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현대제철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이 되셨는데 그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2번으로 2번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일찍이 좀 당선이 확정이 되셨었습니다. 그럼 그 정계에 과연 그 입문하게 되신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계기라고 하면 뭐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우리 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고요. 제가 평소에 뭐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 커리어를 보셔도 아실 텐데 정치를 준비한 커리어가 아니거든요. 언제쯤 제안 받으셨나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 중순쯤에 이제 그 이력서를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사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가 다시 전화가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의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력서가 없는데 했더니 뭐 회사에 제출하던 이력서라도 있지 않겠느냐 하셔서 그걸 조금 수정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사실은 잊었어요. 제가 영입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러다가 12월 3일 날 인재 영입됐다라고 그 얘기를 들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한 3일, 4일 고민하다가 12월 7일 날 이제 결심하고 그러면 갑시다 해갖고 12월 8일 날
발표가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12월 7일 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회사에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저희 뭐 임원분들이랑 뭐 사장님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다들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장난한다라고 야, 장난하지 마라 이랬었는데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치에 이공계 인재가 뭐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12월 3일에 연락이 왔고 산하를 이제 고심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결심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평범하게 제 또래 친구들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뭐 집장만 하고 뭐 결혼하는 것과 뭐 혹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뭔가 우리 사회에 제가 이제 갚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채 의식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이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 혜택을 통해서 성장한 삶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채 의식은 항상 갖고 있었고 그 외에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의식이 들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가 어느 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겼어요. 이게 뭐 안보 위기라든가 뭐 경기 침체 그리고 인구 소멸, 저출산 뭐 이런 화두들 외에도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어떤 의회 독재라든가 언론 장악 시도라든가 사법부 무력화 이런 것들 그리고 열악한 기업 환경, 인재 양성의 어려움, 인재 유출 이런 것들이 굉장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2004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급변하는 인재 육성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그 취지는 이제 지금 현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전 세계가.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와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쏠려가는 인재 블랙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사람이고 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법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초중등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그리고 연구생활 장학금을 지원 확대하는 것 그리고 병역 지원 제도 그리고 이공계 인식 개선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어떤 활동 지원 그리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전 주기를 지원해서 좀 뭐랄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R&D 환경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탈북 청년에게도 이공계는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좀 그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의대의 쏠림 현상이 만연하고 또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또 과학기술 강국으로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떤 방안이 더 있으면 좋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좀 쉽지 않은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15년 전 탈북민 청년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은 분야였다라고 했던 얘기가 어제 제가 그 과실련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이 개정 법안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좀 충분히 담아낸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말 우리 국민께 이공계 지원 정책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 오늘 제가 상임위를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과방위시죠? 네, 과방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어떤 통과시킬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네. 사실상 들어가 봤더니 어떤 뭐 방송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겠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학이나 ICT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이공계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을 갖고 R&D 어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R&D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과 우리 야당들에서도 좀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랍니다. 네. 네. 그 인재 영입으로 해서 22대 국회에 이제 그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여야 초극 강대강 대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분명히 의원님께서 과방위에서 하실 그 역할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뒤에 질문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던 내용인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네. 북한이 최근에 이제 오물풍선을 여러 차례 살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서 GPS 전파 교란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는 그런 의도는 그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은 이제 그 북한 정권은 이제 우리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군사 도발이라든지 다양한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어떤 도발을 통해서 체제 결속을 이뤄내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다 보여준 카드들을 다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 쓸 수 있는 카드들 중에 남은 게 별로 없지 않은가. 그래서 웬만한 미사일 도발로는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치졸한 오물풍선 도발을 단행하게 됐는데 그 의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어떤 피로감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 증폭시켜서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관심을 끌어놓고 또 한쪽으로는 어떤 해킹과 같은 다른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대남 전략을 수행하거나 어떤 불법 자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방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정치인에겐 시대적 소명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소명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정치인에겐 시대적 소명이 있다. 나에겐 정치란 부국강병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많은 의미가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햇볕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북한 주민에겐 그 지속적인 또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22대 국회에서 하실 역할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이공계 인재라는 점도 그렇고 이번 국회에서 정치적 목표와 또 활동 계획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공계 제가 가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덴티티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저의 정치적 소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공계 출신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진짜 지금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보면
AI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고 그리고 기술적 우위가 국제 무대에서 국제 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어떤 기술 주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22대 국회 임기 동안에 적어도 3가지 법안만큼은 제가 발의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과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법 그리고 지역 과학기술혁신법 이 3개만큼은 제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국민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문화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제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의 활약 저희도 잘 지켜보겠고요. 박충건 이름 석자 저희도 앞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을 모시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